야담과 옛날 이야기 가득한 백세야담. 정말 재밌어요. 저처럼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옛날 옛적 한양 어느 고을에 박씨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심성이 고운 며느리와 함께 살고 있었지요. 아들은 혼인한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병환으로 세상을 떠났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꼭 지켜야 된다면서 품팔이까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인의 몸으로 그렇게 하루하루 고된 일을 하다 보니 몸에 골병이 생기는 것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동네 주민들은 며느리를 볼 때마다 혀를 끌끌 차는 것이었습니다. 이 집 며느리는 참 심성도 고와. 신랑 떠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다는 게 말이 되나. 그럼 뭐하나? 여인의 몸으로 저렇게 모슴살이까지 하면 금방 알아놓을 텐데 말이야. 박씨 할머니도 그런 며느리가 안타까워서 매일 한숨만 늘어났습니다. 차라리 하루빨리 세상을 떠나는 것이 며느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에서 가깝게 지내던 과부와 마주쳤습니다. 과부는 시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었지요. 신랑이 병환으로 세상을 떠난 것만 봐도 며느리와 처지가 비슷했답니다. 하지만 과부와 시아버지는 사이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과부가 아들을 잡아먹은 여자라면서 괄시를 했던 것이지요. 이복의 홍시댁. 오늘은 왜 그리 또 얼굴이 좋지 않은가? 아버님이 또 밥을 드시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제가 해드리는 밥은 드시지 않으려나 봐요. 설마 그럴 리가 있겠는가? 시아버지를 이렇게 홀로 지극히 모시는 며느리가 어디 있다고? 박씨 할머니는 과부의 손을 따스하게 잡아주었습니다. 자네를 보면 우리 며느리가 생각이 나. 시아버지가 그렇게 냉정하게 굴어도 꼬박꼬박 밥을 차려주고 있잖아. 그럼 뭐 하겠어요? 할머니처럼 단 한 번이라도 따뜻한 말을 해주면 좋을 텐데. 아무런 말도 해주지 않고 저렇게 입을 다물고 계시니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 박씨 할머니는 포근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지 말게. 나도 며느리가 보살펴준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너무 낯설어서 말도 걸지 못했지. 그렇게 천천히 정이 드는 거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말게. 박씨 할머니가 그렇게 길을 걷고 있는데 이번에는 동네에서 제법 잘 사는 마님과 마주쳤습니다. 이 동네에서 동냥을 가장 많이 하는 곳이라고 하면 바로 이 마님이 사는 집이었지요. 그만큼 마님은 부잣집 양반댁으로 아주 유명했답니다. 그런데 마님이 한숨을 푹 쉬는 것이 아니겠어요. 곽시댁이 아닌가? 동네에서 가장 부잣집 마님께서 왜 그리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가? 홍시댁이 너무 한심해서 그렇지요. 시아버지가 저렇게 괄시를 하는데 저러고 살고 싶은지. 너무 그러지 말게나. 시아버지를 지켜야 한다는 며느리의 효심을 왜 그렇게 얘기하는가? 나 같으면 벌써 시아버지 곁을 떠났을 겁니다. 저렇게 시아버지를 모신다고 돈이 나옵니까? 쌀이 나옵니까? 할머니도 아시겠지만 저는 가난이 제일 싫습니다. 마님이 가난이 싫다고 말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1년 전에 사망한 손녀 때문이었지요. 절벽 밑에서 발견된 손녀는 옥놀이개를 품고 있었습니다. 옥놀이개는 마님 집안에서 가장 아끼는 보물 중 하나였지요. 마님 집안에서는 옥놀이개와 같은 보물을 가족에게도 내주지 않았답니다. 그만큼 아끼는 보물이 손녀 품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동네에서는 손녀가 도둑질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때부터 마님 집안에서는 손녀에 대해 쉬쉬했고 그날 이후로 마님은 가난이라고 하면 치를 떨었습니다. 딸이 머슴살이를 하는 남자와 정을 나눴기 때문이었지요. 마님에게는 딸과 손녀가 가문의 수치였답니다. 백날 저렇게 시아버지에게 잘해준다고 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오늘도 그 시아버지라는 양반은 며느리가 준 밥도 안 먹었다면서요? 저러다 시아버지가 아니라 며느리가 먼저 세상을 떠날 겁니다. 그렇게 마님은 인사도 하지 않고 떠나버렸고 박씨 할머니는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이웃 간에 정이 들면 좋을 터인데 어찌 이 동네는 이런단 말이더냐? 박씨 할머니가 집으로 돌아오자 며느리가 지게를 막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며느라기야. 너 설마 나무까지 하고 왔단 말이냐? 걱정 마세요, 어머님. 제가 그이 닮아서 힘이 좀 세잖아요. 금방 장작 팰 테니까 얼른 들어가서 쉬셔요.
반찬은 이미 다 만들어 놓았으니 금방 밥상 가져다 드릴게요. 박씨 할머니는 며느리가 이럴 때마다 정말 미안했답니다. 하늘에 있는 아들에게 죄를 짓는 것 같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오늘따라 박씨 할머니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와 잠시 아름다운 달을 구경하고 있는데, 웬 사내가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누구시오? 우리 집을 찾을 양반이 없을 터인데. 그런데 이 사내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검은색 옷차림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창백하였지요. 박씨 할머니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설마 저승사자라도 온 것인가? 사내도 눈치를 챘는지 할머니를 지그시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조금씩 편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잘 오셨소. 우리 며느라기한테 미안하던 차에 이렇게 절 데리러 오셨군요. 우리 아들은 잘 있나요? 하지만 저승사자는 대답은 하지 않고 할머니를 쳐다만 보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잘 되었소. 얼른 저를 데리고 가주시오. 우리 며느라기 이제 그만 고생하고 다른 좋은 서방님을 만나야지요. 그런데 저승사자는 한동안 그렇게 서 있기만 하더니 몸을 돌려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어디를 가시는 게요? 그렇게 할머니는 눈을 떴습니다. 일어나 보니 할머니에게 아주 친숙한 방이었습니다. 꿈이었던 건가? 내가 곧 세상을 떠날 모양이구먼. 할머니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동네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먼저 시아버지 때문에 매일 고생하던 과부가 생각이 났지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과부가 상복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니 자네, 이게 무슨 일인가? 설마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단 말인가? 그렇습니다, 할머니. 그렇게 저를 외면하시더니 돌아가실 때도 이렇게 조용히 떠나시는군요. 참으로 야속합니다. 무엇이 야속하단 말인가? 마지막까지 따뜻한 말도 안 해줘서 그러는 것인가? 할머니도 아시다시피 이 집은 빚더미만 남았습니다. 신랑이 차마 갚지도 못하고 떠났고 시아버지께서는 단 한 번도 입 밖에 꺼내지도 않으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미우면 돈 얘기도 없이 이렇게 가신단 말입니까? 저 혼자 그 빚을 감당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자 과부가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마지막까지 보살펴드렸거늘 어찌 저한테 말 한마디 안 하고 떠나신단 말입니까? 할머니도 속상해서 과부를 안아주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시아버지께서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런 말로는 위로가 될 리가 없었지요. 그렇게 할머니는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무슨 일인지. 가난이 싫다던 마님도 상복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니, 곽시댁이 아니신가? 누가 돌아가셨단 말인가? 마님은 좀처럼 대답은 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렇게 고집을 피우던 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세가 악화되더니 결국 이 어미를 버리고 먼저 떠났단 말입니다. 할머니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가깝게 지냈던 두 집에서 동시에 상을 치르다니 말이에요. 마님의 딸은 사랑하는 머슴과 만나지 못하자 차츰 병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을 하지 못해서 생긴 병이었지요. 이런 불효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손녀가 그렇게 허망하게 떠났을 때도 나타나지 않더니 이렇게 어미의 가슴에 못을 박을 수 있단 말입니까? 할머니는 마님이 받은 상처를 함부로 상상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딸은 머슴과 정을 통하다가 마음고생으로 사망하고 손녀는 옥놀이개를 훔쳤다 사망했다니. 이런 가련한 운명이 어디 있을까요? 결국 마님은 할머니의 품에 안겨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는 그렇게 지친 기색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침 며느리가 문을 열고 나오는 것이었지요. 아이고 어머님. 어디를 이렇게 다녀오세요? 얼굴은 왜 그리 창백하세요? 할머니는 며느리가 곁에 있어준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며느리를 괄시하는 시아버지, 딸과 손녀 때문에 평생 속을 섞인 어머니까지. 할머니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너무나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라기.
그런데 너도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으냐? 너무 무리하는 것이 아니더냐? 괜찮습니다, 어머님. 매일 이렇게 나무를 하러 가도 지치지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서방님의 힘을 물려받았나 봅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며느리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밤에는 며느리를 옆에 끼고 잠을 잤지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이렇게 한 이불을 덮고 자는 일은 흔하지 않은데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 밤, 할머니가 이상한 기척에 눈을 떴습니다. 일어나 보니 지난 밤에 봤던 그 저승사자였습니다. 아이고 오셨군요. 이제 저를 데리러 오셨나 봅니다. 동네 사람들한테 작별 인사를 하고 싶었는데 다들 상을 치르고 있지 뭡니까? 그래서 안타깝게도 인사는 못하고 왔습니다. 그래도 우리 사랑하는 며느라기하고 한 이불 덮고 잤으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어서 절 데려가십시오. 그런데 저승사자는 대답은 하지 않고 할머니를 쳐다만 보는 것이었습니다. 눈은 이상하게도 울적해 보였지요. 왜 그러십니까? 무슨 문제라도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저승사자의 시선이 며느리에게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보니 며느리가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할머니는 놀라서 얼른 며느리의 얼굴을 매만지며 흔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찌 내 며느리가 숨을 쉬지 않는단 말입니까? 그제야 할머니는 저승사자가 온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저승사자가 데려가려고 했던 사람은 할머니가 아니라 며느리였지요. 며느리가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지만 시어머니에게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몸이 그렇게 엉망이 되고 있는데도 아픈 기색도 하지 않은 것이었지요. 그러다 이렇게 시어머니에게 말도 하지 못하고 세상을 먼저 떠난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착한 아이를. 이건 순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저를 데려가십시오. 하지만 저승사자는 대답은 하지 않고 며느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저승사자의 앞을 가로막는 것이었지요. 정이러시면 저도 같이 데려가십시오. 이 아이가 혼자서 얼마나 쓸쓸하겠습니까? 저라도 옆에서 지켜줘야 합니다. 이승에서 저를 평생 지켜주겠다고 약속한 아이란 말입니다. 그러자 저승사자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는 명부에 없습니다. 그러니 데려갈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며느리가 먼저입니다. 그때 할머니가 최후의 방법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데려가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목을 매겠습니다. 그럼 나도 데려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승사자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망자들을 데려갔지만 저승에 데려가 달라는 사람은 처음이었으니까요. 게다가 며느리를 따라 저승에 간다니. 냉정한 저승사자도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구려. 그리 원하신다면 같이 가시지요. 할머니는 저승으로 가는 길인데도 얼굴이 밝았습니다. 이제 며느리와 함께 아무 걱정 없이 저승에서 살 수 있다고 믿었을까요? 그렇게 할머니는 다른 망자들과 함께 삼도천을 건넜습니다. 삼도천 물가에는 다리가 3개 있었습니다. 저승사자는 할머니를 돌다리로 안내하였답니다. 옆을 돌아보니 나무다리와 덩굴다리가 있었지요. 저 다리들은 무엇입니까? 할머니는 며느리를 따라간다고 하였으니 아마도 안전한 돌다리를 건너는 것이겠지요. 악업이 있는 사람들은 썩은 덩굴다리를 건너게 될 것이요. 며느리는 어디 있습니까? 일단 저를 따라오시지요. 할머니가 간 곳은 바로 염라국이었습니다. 다른 망자들은 염라국의 위험에 놀라고 있었지만 할머니는 얼른 며느리를 만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걸었더니 염라대왕을 만났습니다. 염라대왕은 명부를 살피더니 할머니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아니, 할멈은 왜 이곳에 오신 게요? 그러자 저승사자가 대답했습니다. 며느리를 따라서 오겠다고 하도 고집을 부려서 데려왔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더냐? 명부에도 없는 사람을 데려오면 뭘 어쩌자는 것이냐? 명부에도 없는 사람이 저승에 오면 그 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할머니가 목을 매겠다고 하셨습니다. 저승사자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러더니 할머니를 지그시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거 참. 지금까지 며느리를 따라서 저승으로 오겠다는 시어머니는 처음 보는구려. 그러니까 할머니께서는 며느리가 보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오. 그렇습니다. 하루빨리 며느리를 보고 싶습니다. 저를 지켜주겠다고 평생 고생만 한 아이입니다. 부디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염라대왕은 혀를 끌끌 차는 것이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할머니께서는 이곳에 오실 수가 없소. 명부에 없는 사람이 저승에 오면 큰 벌을 받을 수 있단 말이오. 그 사정이 딱하니 벌은 내리지 않고 이승으로 데려다 드리겠소. 아이고, 염라대왕님. 부디 며느리를 지켜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염라대왕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저승사자도 염라대왕의 측은지심을 처음 목도하였답니다. 그만큼 며느리를 사랑하는 시어머니의 마음이 애틋한 것이었지요. 할머니는 그렇게 저승사자를 따라서 이승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삼도천에 도달한 할머니는 눈물만 흘렸습니다. 며느리는 만나지도 못하고 돌아가니까요. 그런데 멀리서 할머니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박 씨가 아니십니까?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동네에서 살고 있던 과부의 시아버지였습니다. 이게 누구십니까? 홍시댁이 아니시오? 세상에, 저승에서 이렇게 만나게 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할머니의 손을 덥석 잡는 것이었습니다. 이럴 시간이 없소이다. 우리 며느리, 우리 불쌍한 며느리에게 꼭 이 말을 좀 전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요? 시아버지가 전한 말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사실 시아버지는 며느리에게 미안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고지식한 성격이다 보니 표현을 제대로 못한 것이었지요. 며느리는 그런 것도 모르고 시아버지가 자신을 괄시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을 쌀독 밑에 꾸준히 묻어두었습니다. 내가 떠나기 전에 며느리에게 꼭 전하려고 하였는데 나무를 하러 갔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서 이렇게 저승으로 왔지 뭡니까? 며느리에게 미안하다는 말도 하고 쌀독 밑에 있는 돈을 알려주려고 하였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떠나버리다니. 과부의 시아버지가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냉정하게만 보였던 시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니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큰 감동을 받았답니다. 정말 잘 됐습니다. 안 그래도 홍시댁 며느리가 서운한 게 많았습니다. 서운한 게 많았다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시아버지가 외면을 한다고 얼마나 속이 상했던지. 저만 보면 그렇게 시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쏟아내지 뭡니까? 저는 그럴 때마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했지만 저도 홍시댁이 너무한다는 생각을 하였지요. 게다가 우리 며느라기가 얼마나 저한테 잘해줍니까? 그러니 동네에서 지켜보던 그 아이가 더 서러웠을 겁니다. 그러자 과부의 시아버지가 또 펑펑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제가 꼭 홍시댁에 진심을 전달하겠습니다. 그러니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불쌍한 며느라기도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동안 사랑을 주지 못하였으니 박 씨가 잘 보살펴 주십시오. 그렇게 과부의 시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와 헤어졌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분은 극락왕생하실 겁니다. 그것이 정말입니까? 정말 다행이구려. 평생 며느리한테 표현도 못하고 떠났으나 쌀독 아래에 그동안 모은 돈을 묻어두지 않았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욕심이 많아서 그럴 수가 없겠지요. 게다가 아들을 그렇게 일찍 잃었는데도 며느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컸습니다. 그렇게 할머니가 흐뭇하게 웃고 있는데 누군가 옷소매를 잡아당기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놀라서 내려다보니 어린 여자아이가 서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니, 너는 누구냐? 날 아느냐? 박씨 할머니 아니신가요? 저는 곽씨댁에서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가난이 그렇게 싫다던 마님의 손녀였습니다. 부디 우리 할머니에게 전해주세요. 제가 가지고 있던 옥놀이개는 사실 우리 어머니께서 주신 겁니다.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음각을 새겼으니 잘 들여다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전 그 옥놀이개를 훔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할머니가 절 너무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머니도요. 박씨 할머니는 아이가 얼마나 슬펐을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아이를 어루만지며 위로하였습니다. 걱정하지 말거라. 이 할머니가 꼭 가서 전하마. 그러니 편안히 저승에서 쉬렴. 이 말씀도 꼭 전해주세요. 저하고 어머니는 할머니를 정말 사랑했다고요. 그러니 후회도 하지 마시라고요. 할머니는 감격하여 눈물이 절로 핑 돌았습니다. 박씨는 그렇게 마님의 손녀와도 헤어졌습니다. 아이는 순수하게도 할머니에게 손까지 흔들었지요. 저 아이는 죄가 없지요. 저승에서 편안히 쉴 테니 염려하지 마시고 이승으로 가시지요. 할머니는 그렇게 저승사자의 안내를 받고 이승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눈을 떠보니 할머니가 관에 누워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할머니는 얼른 관 뚜껑을 열고 일어섰습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기겁을 하고 도망치는 것이었지요. 알고 보니 동네 사람들이 할머니와 며느리의 장례를 치러주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람? 박씨 할머니가 살아있었네, 그려. 할머니도 실감이 나지 않으니 눈만 끔뻑거리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 할머니는 벌떡 일어나서 얼른 과부의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내 장례 치러준 건 정말 고맙네. 나중에 다 갚아드리겠네. 동네 사람들은 뛰어가는 할머니를 멀뚱히 바라보기만 하였지요. 홍시댁 계신가? 할머니가 집으로 들어서는데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과부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었지요. 아이고 할머니, 어째 이 시간에 오셨습니까? 분명히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자네 이러지 말고 나하고 같이 갈 곳이 있네. 할머니는 얼른 과부의 손을 잡고 쌀독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 밑을 파보니까 시아버지가 말한 대로 동전이 마구 나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과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다 무엇입니까, 할머니? 웬 돈이란 말입니까? 과부는 사정을 듣고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 아버님이 이렇게 많은 돈을 모아 놓으셨다니. 그러고도 한 번을 말씀을 안 하시다니. 아버님께서 표현을 잘 못하신 것뿐이야. 저승에서 어찌나 후회를 많이 하던지. 우리 며느라 가라고 했다네. 과부는 좀처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늘 차갑기만 하던 시아버지가 며느라 가라고 했다니. 꿈을 꾸는 것 같았지요. 그동안 우리 며느라가한테 사랑을 주지 못하였다고. 나한테 잘 부탁한다고도 했다네. 이야기를 들은 과부는 눈물을 왈칵 쏟는 것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시아버지가 꿈에서 나왔어요. 정말 미안하다고. 꼭 한 번은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싶었는데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게 됐다고. 우리 아버님 가여워서 어째요. 걱정하지 말게. 저승사자가 그러시는데 극락황생할 것이라고 하였어. 과부는 할머니 품에 안겨서 또 펑펑 울었답니다. 할머니가 가야 할 곳은 또 있지요. 바로 곽시댁 마님이었습니다. 집을 찾아가 보니 마님 역시 훌쩍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박씨 할머니 아니십니까? 돌아가셨다고 하던데 어찌 된 것입니까? 그보다도 전할 말이 있다네. 내가 저승에서 자네 손녀를 만났지 뭔가. 자초지종을 들은 마님은 얼른 그 옥놀이개를 뒤졌습니다. 진짜 손녀가 말한 대로 옥놀이개에는 음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리석게도 이 음각을 보지 못하였군요. 저는 정말 어머니가 될 자격이 없나 봅니다. 걱정하지 말게. 아이가 그러는데 할머니를 정말 사랑했다고 하더군. 그러니 후회도 하지 말라고 했어. 마님도 과부처럼 눈물을 왈칵 쏟았습니다. 손녀가 그렇게 목숨을 잃은 이후에는 옥놀이개는 쳐다도 보지 않았지요. 마님은 드디어 그 옥놀이개를 꺼내서 품에 안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다시 며느리 생각이 났습니다. 며느리가 저승에서 잘 지내는지 궁금한 것이었지요. 그날 밤 저승사자가 찾아왔습니다. 저승사자께서 또 무슨 일이요? 할머니께서 아주 옳은 일을 하셨습니다.
저승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주다니. 덕분에 이승에 있던 그 과부와 마님은 생명이 연장되었소. 할머니는 자기도 모르게 탄식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까? 과부는 빚더미에 앉아 있었으니 그 돈을 몰랐다면 아마 얼마 가지 않아 목숨을 잃었을 겁니다. 마님도 손녀와 딸까지 그리 보냈으니 앞으로 살 의지가 없었겠지요. 명부에 보면 이 두 사람의 생명은 연장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모처럼 절을 올렸습니다. 저승사자는 놀라면서도 할머니의 지극정성에 감동하였지요. 정말 흔하지 않은 일이지요. 염라대왕께서도 많이 놀라고 계십니다. 보통 명부의 기록이 스스로 변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것을 할머니께서 해내셨네요. 할머니는 감격스러워서 계속 눈물만 흘렸습니다. 저 역시 명부의 기록이 스스로 변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런 일은 다시는 없어야겠지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거, 제가 이번에 명부를 좀 고쳐봤습니다. 할머니는 저승사자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몰랐답니다. 그저 동네 사람들의 생명이 연장된 것만으로도 감사하였지요. 저승사자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의 지고지순한 마음씨에 또 한 번 감격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며느리는 계속 살 것입니다. 명부에 31세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100세로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께서는 100세까지 오래오래 살 것입니다. 할머니는 그제야 저승사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헷갈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지요? 제 며느리가 100세까지 산다고요? 저승사자는 다시 한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저승사자 마음대로 명부를 고치면 안 되는데 이번 기회에 제가 살짝 고쳤습니다. 며느리와 행복하게 잘 사시오. 저승사자가 그렇게 떠나자 며느리가 누워있는 관이 덜컥거렸습니다. 할머니는 얼른 관 뚜껑을 열었지요. 며느리가 정말 거짓말처럼 일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잠이라도 잔 것처럼 하품까지 하는 것이었지요. 아이고, 우리 며느라가 살아 돌아왔구나. 그렇게 며느리는 살아났고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개가도 하였답니다. 아들과 딸을 낳아서 100세까지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우리 백세아담처럼 오래오래 행복하게 지냈지요. 이렇게 끝내려고 했는데 우리 저승사자의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저승사자는 사실 잃어버린 명부를 찾으러 이승으로 온 것이었습니다. 복숭아 나무로 저승사자를 쫓아내려는 할머니 때문이었지요. 할머니가 복숭아 나무를 들고 덤비려고 하자 명부를 깜빡했지 뭐예요. 명부는 우리 박씨 할머니와 같은 연배의 할머니가 가져갔습니다. 귀한 책처럼 보여서 손녀에게 가져다 주었답니다. 저승사자는 잠시 인간의 몸을 빌려서 아이가 자는 동안에 몰래 명부를 훔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 그만 깨어난 아이에게 들키고 말았지요. 저승사자는 아이에게 들킨 것이 창피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순진하게도 저승사자를 책을 찾으러 다니는 귀신으로 오해한 것이었습니다. 그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 명부를 선비의 영혼이 깃든 책이라고 오해한 것이었지요. 저승사자는 정체가 들키지 않았다는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아이와 친해지는 방법으로 명부를 가지고 가려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저승사자가 명부를 펼쳐보니 아이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총명한 아이가 일찍 세상을 뜨다니. 이것은 말도 안 된다. 그렇게 슬픔에 빠진 저승사자가 마침 박씨 할머니를 만난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를 따라가려는 할머니에게 감격하여 아이도 살려주고 싶었지요. 아이는 그렇게 살아나서 책 귀신에 관한 이야기를 소설로 썼습니다. 김시습처럼 천재 소리를 들으면서 살았답니다. 반포지효라는 옛말이 있지요. 까마귀 새끼가 자라서 늙은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는 효를 의미합니다. 자식이 자란 이후에 어버이의 은혜를 갚는 효성을 이르는 말이지요. 이번 이야기는 효심을 다한 며느리를 지키고자 저승까지 따라간 할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백세아담 12번째 이야기였습니다. 백세아담 많이 사랑해주세요. 이렇게 또 끝내려고 했는데 우리 시어머니가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네요. 우리 백세아담은 한국의 민담과 설화, 전래동화에서 영감을 얻어서 각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감동과 재미를 줄 수 있는지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고민하고 또 고민한답니다.
그림 역시 많은 노력 끝에 탄생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백세 아담은 내용과 그림, 편집까지 굉장한 열정이 투자된 채널입니다. 앞으로 우리 백세 아담, 정말 백세가 되는 그날까지 계속 성장할 터이니 많이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우리 며느리와의 지고지순한 사랑을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 애정이 담긴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우리 백세 아담은 애정 어린 댓글에 많은 힘을 얻고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이후에 나올 백세 아담 13번째 이야기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야담과 옛날 이야기 가득한 백세야담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재밌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가득하니 많이 기대해주세요. 다음은 전 재산을 털어버리고 팔자를 고친 한머슴의 이야기입니다. 골짜기에서 다 죽어가는 비구니까지 구한 머슴. 머슴 개똥이의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계속 지켜봐 주세요. 야담과 옛날 이야기 가득한 백세야담 정말 재밌어요. 저처럼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옛날 옛적 어느 고을에 머슴살이를 하던 개똥이가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한평생 양반댁 밑에서 일하는 남자였지요. 개똥이는 매우 부지런한 남자였습니다. 나무를 하러 갈 때마다 숲속에 있는 개미들을 구경하는 것이 취미였습니다. 열심히 먹이를 짊어지고 가는 개미들을 보고 있으면 마치 자신을 보는 것 같았답니다. 오늘도 아주 열심히 하는구나. 나도 너희들처럼 앞만 보며 뚜벅뚜벅 걸어나가야지. 하지만 개똥이도 이제 머슴살이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시장에 들렀는데 줄타기를 하는 광대들을 본 적이 있었지요. 마음껏 뛰어노는 광대들이 부러운 것이었습니다. 광대처럼 줄타기하는 재주는 없었지만 양반에게 속박되지 않은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개똥이가 처음으로 용기를 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내가 지금 분명히 잘못 들은 것이렸다. 아닙니다, 대감마님. 정말 머슴살이를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어찌 그러느냐? 내가 혹시 너한테 서운하게 한 것이라도 있느냐? 아닙니다, 대감마님. 저도 벌써 나이가 30이 넘었는데 이제는 저 혼자 스스로 살림을 차려야 할 때가 아닌가 싶어서요. 개똥이가 모시는 양반은 안타까운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네 부모님부터 대대로 우리 식솔로 지냈는데 이렇게 갑자기 떠난다고 하면 어쩌나? 자네만큼 충직한 사람이 또 어디 있다고? 그럼요, 대감마님. 대감마님은 저에게 아버지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 이렇게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이거 참, 마치 자식 떠나보내는 심정이구먼. 자네가 그런 마음을 먹었으니 어찌할 도리가 없구먼 그래. 양반은 또 한숨을 푹 쉬더니 주머니 하나를 건네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받으시게. 300냥일세. 개똥이는 너무 놀라서 바로 큰절을 올렸습니다. 아이고, 대감마님. 이게 다 무엇입니까? 세경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두게. 이참에 한양에 가서 실컷 구경이라도 하고 오게. 혹시라도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오고. 개똥이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평생 군말하지 않고 부지런히 일한 대가였지요. 자네 말대로 나는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아닌가. 그러니 부담 갖지 말고 이 돈 가지고 가게. 마음이 바뀌면 꼭 찾아오라고. 자네가 오면 무조건 반길 테니 말이야. 양반은 그렇게 허호하고 개똥이의 어깨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개똥이는 양반이 건넨 400냥을 가지고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한양은 정말 신기한 것들 천지였습니다. 지금껏 보지 못했던 놀이개들이 한양 시장에서는 잔뜩 있는 것이었지요. 푸짐한 야채와 고기들이 있는 것을 보고 입이 딱 벌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한양 구경에 빠졌던 개똥이는 지쳐서 주막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최근에 한양에서 돌림병이 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막에서도 전염이 무서워서 같이 식사를 하는 것도 꺼린다는 것이었지요. 한참 재밌게 구경하고 있었는데 이게 웬 날벼락이야. 그런데 개똥이가 솔깃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정말인가, 주모? 그렇다니까요. 최근에 그 점쟁이 모르는 동네 사람들이 없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용하길래 그러는가? 주모는 한참 떠들 것을 생각하니 신이 났는지 손님 앞에 있는 막걸리를 냅다 마시며 목을 축이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옆 동네에 사는 말똥이라는 처녀 아시지요? 그 아이가 워낙 못생겨서 시집가기는 다 틀렸다고 하지 않았소. 그런데 그 용한 점쟁이를 만나고 온 뒤로 혼인을 했다지 뭡니까? 아니, 어떻게 그렇게 못생긴 처녀가 시집을 갔단 말이야? 나도 자세히는 모르지요. 들은 바로는 신랑이 머슴살이를 하는데 글쎄 얼마 가지 않아서 집도 사고 땅도 샀다지 뭡니까? 주변에서 듣고 있던 손님들도 놀라서 하나둘씩 주모 앞으로 모이는 것이었습니다. 그거 참 신기한 일일세. 나도 그 용한 점쟁이를 한번 찾아가 볼까나.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건 제가 슬쩍 들은 얘기인데 한 젊은 총각은 처녀의 가슴에 점이 있다는 것을 맞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또 무슨 말인가? 가슴에 있는 점을 맞히는 남자가 신랑감이라고 꿈을 꿨다지 뭡니까? 그 용한 점쟁이가 그것을 다 알고 총각에게 귀띔을 해준 것이지요. 개똥이는 어떻게든 홀로 서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양반이 언제든지 찾아오라고 했지만 사나이라면 한번 결심한 것을 밀고 나가야겠지요. 그래서 개똥이도 그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점쟁이 집에 도착한 개똥이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소문을 듣고 찾아온 손님들로 붐빈 것이었지요. 개똥이는 하루 종일 기다려도 점쟁이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닷새를 기다리던 끝에 점쟁이를 겨우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많이 기다렸네. 그래도 자네는 참 운이 좋은 편이구먼 그래. 점쟁이는 개똥이를 보자마자 뜬금없는 말부터 꺼냈습니다. 이제 처음 본 사람한테 많이 기다렸다니 게다가 운이 좋다는 말은 또 무슨 뜻일까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닷새 기다리다가 이제 겨우 찾아왔단 말입니다. 그러니 운이 좋단 말일세. 저기 옆 동네에 사는 칠복이라는 머슴은 말이야. 한 달을 기다려서 날 만났다네. 지금은 큰돈을 만지는 상인이 됐다지.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럼 저도 그렇게 큰 돈을 만질 수 있습니까? 그야 당연하지. 자네가 가진 재산을 모두 내놓으면 팔자를 고칠 수가 있다네. 재산을 전부 내놓으라니. 저도 머슴이라서 가진 돈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330냥 정도 남았는가? 개똥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양반이 건넸던 400냥에서 숙식을 좀 빼고 났더니 정확히 330냥이 남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영감님이 어찌하셨습니까? 그 정도도 못 맞히면 점쟁이라고 할 수 없지. 그 330냥을 전부 나에게 주면 팔자를 고쳐주겠네. 하지만 개똥이는 선뜻 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잘못해서 돈을 다 잃어버리면 다시 양반 댁에 고개 숙이고 들어가야 하니까요. 저는 대감마님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반드시 제가 스스로 살림을 차리겠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돈을 갑자기 다 잃어버리면 저는 어쩌란 말입니까? 이 사람이 속고만 살았나? 여기까지 찾아온 것을 보면 이미 나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을 텐데. 개똥이는 땅이 꺼지라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이 점쟁이를 믿고 전 재산을 내놓아도 괜찮을까요? 결국 개똥이는 마지못해 330냥을 모두 내놓았습니다. 점쟁이는 음흉하게 웃더니 330냥을 챙기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부터 내 말대로 하면 된다네. 혹여 그것이 이상하더라도 무조건 따라야 하네. 알겠는가? 무슨 일을 시키려고 그러십니까? 여기서 몇 곡에 넘어가면 골짜기 하나가 나온다네. 오늘 밤은 무조건 그곳에서 묵도록 하게. 골짜기라고 하신다면 개똥이는 기겁하고 말았습니다. 그곳은 돌림병으로 죽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지요. 갑자기 돌림병으로 죽은 사람들을 처리할 수가 없으니 골짜기에 몰아넣은 것이었습니다. 어찌 저에게 그런 험한 곳으로 가란 말씀입니까? 하지만 점쟁이는 헛기침을 한번 하고는 개똥이를 똑바로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내 말대로 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하지 않았는가? 안 하면 팔자를 고칠 수가 없을 것이니. 그건 저보고 그냥 죽으라는 말씀 아닙니까? 이거 전부 사기가 아닙니까? 그러자 점쟁이가 또 한 번 헛기침을 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법일세. 그때 밖에서 건장한 머슴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개똥이를 양팔로 잡고 끌어내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게 개똥이는 골짜기로 끌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점쟁이는 신이 난 얼굴을 하고 있었지요. 개똥이가 골짜기에 다 도달했을 때는 해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 개똥이는 더 무서울 수밖에 없었지요. 이대로 끌려갔다가는 죽은 목숨이 될 게 뻔하지. 개똥이는 자신을 끌고 가는 머슴들을 뿌리치고 젖먹던 힘까지 내서 도망쳤습니다. 사력을 다해 뛴 개똥이는 겨우 머슴들을 따돌릴 수 있었지요. 용하기는 개뿔. 다시 돌아가서 뺏긴 돈을 반드시 찾아올 것이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골짜기를 나서려는데 어디서 신음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개똥이는 너무 놀라서 주변을 두리번거렸지요. 아이고, 이건 여인의 목소리가 아닌가. 개똥이는 태어나서 그렇게 가녀린 여인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도저히 발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었지요. 떠나려고 할 때마다 신음소리가 더 간절하게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개똥이는 다시 골짜기로 돌아와서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웬 비구니 한 명이 바닥에 그대로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개똥이는 이것이 꿈인가 하고 볼까지 꼬집었답니다. 이보시오. 정신 좀 차려보시오. 하지만 비구니는 무슨 이유 때문인지 입을 제대로 열지 못했습니다. 그저 신음소리만 들릴 뿐이었지요. 아이고, 절에 계셔야 할 분이 왜 이런 곳에 계십니까? 이건 뭔가 한참 잘못됐네 그려. 개똥이는 한동안 갈팡질팡하다 비구니를 냅다 업었습니다. 돌림병은 생각지도 않는 것이었지요. 조금만 참으시오. 곧 의원한테 바래다 드릴 테니. 하지만 고을에 있는 의원들은 비구니를 받아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골짜기에서 데리고 왔다고 하니 다들 꺼리는 것이었지요. 어떤 의원은 재수옴 붙었다면서 오히려 개똥이를 내쫓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 인심이 일이 안 좋아서야. 개똥이는 하는 수 없이 구석에 있는 주막을 거처로 잡았습니다. 주모에게는 비밀로 하고 방에 비구니를 눕힌 것이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곧 약재를 가져오겠습니다. 개똥이는 비구니를 눕히고는 얼른 근처에 있는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비구니의 상태를 설명하고는 약재만 구입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의원은 설마 돌림병을 얘기하는 것이라면 소용이 없다고 토로하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우리 개똥이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험한 골짜기에서 업어왔으니 어떻게든 살리고야 말겠다고 다짐하였지요. 여기 약재 가져왔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길 어느 정도 기운은 차릴 수 있다고 하더이다. 힘드시겠지만 억지로라도 입에 넣으시지요. 그러자 비구니는 눈을 깨슴칠에 뜨면서 억지로 약을 입안에 넣는 것이었습니다. 개똥이는 희망적인 미소를 짓더니 수저로 약을 떠서 비구니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그렇게 보름이 지났습니다. 계속 누워있기만 하던 비구니가 조금씩 기운을 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개똥이는 주막 일을 도우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점쟁이에게 찾아가서 330냥을 돌려받으려고 했지만 건장한 머슴들이 막고 서 있으니 도리가 없는 것이었지요. 이렇게 사기를 당하다니. 아이고 내 팔자야. 결국 대감마님 밑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겠구먼. 그제야 정신을 차린 비구니는 개똥이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도련님이 저를 살리셨습니다.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승께서 어찌 그 험한 곳에 계셨습니까? 그러자 비구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을 닫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여승께서도 사연이 있으신가 봅니다. 저도 말 못할 사연이 있으니 이해합니다. 다시 절로 돌아가셔야겠지요. 당연히 그래야죠. 이 은혜는 꼭 갚겠습니다. 저는 개똥이라고 합니다. 부담 갖지 말고 힘이 들면 언제든지 찾아오십시오. 비구니는 개똥이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지요. 비록 비구니지만 여인의 몸을 이렇게 한동안 보살펴주는 일은 쉽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비구니는 떠났고 개똥이는 당분간 주막에서 일하기로 했습니다. 기회를 엿봐서 다시 점쟁이를 찾아갈 작정이었지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개똥이는 오늘도 점쟁이를 만나야겠다면서 밖에서 시위를 하고 있었지요.
손님들이 빠져나가면서 겨우 점쟁이 얼굴은 볼 수 있었지만 그 어떤 대답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보시오, 점쟁이 양반. 당장 330냥 내놓지 않으면 당신이 사기꾼이라고 다 일러바칠 것이오. 그러자 지나가려는 점쟁이가 발끈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복의 총각! 내가 분명히 시키는 대로 하라고 일렀지 않았는가? 골짜기까지 가지 않고 도망쳤다면서 시키는 대로 하지도 않았으면서 어찌 그리 불만인가? 나를 그 험한 곳으로 끌고 가서 죽이려고 한 것 아닙니까? 내가 모를 줄 알았습니까? 당장 관가에 가서 고발할 테니까 그런 줄 아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관가에서는 점쟁이에 대한 고발을 받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고을사또는 점쟁이가 사기꾼일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개똥이는 허망하게 주막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주막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낯이 익은 사람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선비 차림이었지만 이상하게 자꾸 눈길이 가는 것이었지요. 이상하다. 저 선비 양반을 어디서 봤더라. 개똥이는 이상해서 그 선비를 따라갔습니다. 선비는 시장 주변을 거닐더니 다른 선비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은밀히 훔쳐보던 개똥이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저 선비를 내가 어디서 봤더라. 그때 개똥이는 아차하고 무릎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 선비는 다름 아닌 비구니였지요. 비구니가 무슨 연유로 선비 차림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개똥이는 그날 밤에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비구니가 선비 차림을 한 것도 이상했지만 그 아리따운 얼굴을 잊을 수가 없었지요. 개똥이는 자기도 모르게 비구니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배시시하고 웃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개똥이는 다시 그 비구니를 만났던 장소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렇게 보름이 지나서 다시 그 비구니를 목격한 것이었지요. 개똥이는 얼른 뒤쫓아가서 비구니를 불렀습니다. 혹시 전에 골짜기에서 뵀던 여승 아니십니까? 그러자 선비 차림을 한 비구니가 깜짝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비구니는 한동안 말이 없더니 고개를 숙이고 비껴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람 잘못 보셨소. 하지만 개똥이는 이제 비구니라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 얼굴이 여전히 아른거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제가 구해드렸던 여승이 아니십니까? 제가 그래도 여승의 은인인데 이렇게 외면하셔도 되는 겁니까? 그러자 비구니가 한동안 당황하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개똥이는 그런 비구니의 표정마저도 예뻐 보였지요. 비구니는 개똥이의 손을 잡더니 사람이 안 보이는 구석으로 들어갔습니다. 송구하오나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째서 그렇소? 전 그날 이후로 여승을 잊을 수가 없어서 잠도 이루지 못했소. 왜 저 때문에 잠을 못 이룬단 겁니까? 그제서야 개똥이는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졌지요. 이것이 바로 남녀간의 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지 뭐예요. 그야 당연히 제가 처음으로 목숨을 구해준 분이니 그렇지요. 어떻게 지내는지 너무 궁금해서 말이요. 그런데 어찌 절에는 계시지 않고 이렇게 선비 차림을 하고 계신 겁니까? 비구니는 잠시 한숨을 쉬더니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저는 예조판서의 딸, 수아라고 합니다. 예조판서의 딸이라고 하셨소. 그런데 어찌 여승이 되신 겁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계모가 들어왔습니다. 계모의 여식이 들어온 이후로 절 내쫓고 싶어서 안달이었습니다. 영의정의 아들의 혼담이 들어왔는데 그 혼담을 차지하고 싶어서 절 제거하려는 것이었지요. 저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아버지에게도 말씀은 드렸으나 믿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저희 버시기도 했던 말순이가 갑자기 목숨을 잃었습니다. 계모의 여식이 무슨 짓을 꾸미는지 알아보겠다고 하더니 갑자기 돌림병으로 숨을 거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이상해서 말순이가 무슨 일을 당한 것인지 조사해 보았지요. 아버지도 그렇고 모두 말순이가 여종이라고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수아는 갑자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수아를 만나서 신이 났던 개똥이도 어느새 엄숙해졌지요. 알고 보니까 말순이는 독사를 당했습니다. 돌림병은 모두 거짓이었지요. 모두 그 계모의 짓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상상도 하실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비구니가 되겠다고 말하고 집을 나온 것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절에서도 계모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저를 감시했습니다.
혹여 무슨 짓이라도 할까 지켜보려는 것이겠지요. 그러다가 그만. 수아는 갑자기 손을 벌벌 떨었습니다. 최근 돌림병으로 사람들이 죽는다고 하니 아마 이때를 기회로 여긴 것 같습니다. 절에 있는 저를 납치하여 그 골짜기로 데려간 것입니다. 듣고 있던 개똥이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것들은 사람이 아니구먼. 어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마침 도련님이 나타나셔서 제가 목숨을 구한 것입니다. 제가 아씨의 목숨을 구한 것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를 납치한 자객들이 사람의 발걸음 소리가 들리니 도망친 겁니다. 개똥이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말 간발의 차이였구먼. 그럼 아씨가 만났던 그 선비는 누굽니까? 아버지의 책사입니다. 유일하게 저를 믿어준 분이지요. 그분도 저처럼 계모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수아가 갑자기 개똥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련님, 부디 한 달만 기다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한 달 이후에 제가 모든 은혜를 갚겠습니다. 부디 기다려주십시오. 그렇게 개똥이는 주막으로 돌아와서 수아가 일러준 대로 한 달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보름이 지난 어느 날, 어떤 손님이 이상한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양반댁에서 곧 상을 치른다는 것이었지요. 얼마 전에 비구니가 된 딸이 목숨을 잃었다는 소문에 정신을 잃었다는 겁니다. 바로 수아의 아버지 예조판서였지요. 앞불사. 이 사실을 어서 수아 아씨에게 알려야 할 텐데. 하지만 수아를 만날 방법이 없었습니다. 수아를 만났던 장소를 다녀보아도 찾을 수가 없었지요. 결국 개똥이는 직접 예조판서의 집 앞에 멈춰섰습니다. 내가 미쳤구나. 무슨 배짱으로 예조판서 집에 왔단 말인가? 예조판서 앞에 앉은 개똥이는 잔뜩 긴장했습니다. 예조판서는 듣던 대로 몸이 많이 안 좋아 보였지요. 무슨 일로 날 찾아왔는가? 나에게 간절히 할 말이 있다고 하던데. 실은 그것이. 혹시라도 수아 아씨를 걱정하신다면 아씨는 무사하십니다. 그러자 예조판서가 깜짝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더냐? 우리 수아가 살아있단 말이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럼 전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하지만 예조판서가 개똥이를 그냥 보내줄 리가 없었지요. 수아가 무섭다고 하던 계모까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네가 직접 수아를 만났단 말인가? 개똥이는 그 무섭다던 계모까지 나타나니 더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씨께서는 선비 차림이셨습니다. 선비 차림이라고 하니 계모뿐만 아니라 예조판서도 눈만 끔벅거리는 것이었지요. 이후 개똥이가 전하는 수아의 사연은 도무지 믿기기 힘들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예조판서가 버럭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놈이 감히 어디에 안전이라고 그런 거짓을 입에 담는단 말이냐? 너는 목숨이 아깝지도 않단 말이냐? 개똥이도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지요. 아닙니다, 대감마님. 제가 어찌 거짓을 입에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아씨께서 한 달만 기다리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듣고 있던 계모는 더는 들을 필요가 없었는지 피식하고 비웃는 것이었습니다. 개똥이는 그렇게 예조판서 집 창고에 갇혔지요. 진실을 말할 때까지 밥도 주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대감마님. 한 달만 기다려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한 달만 지나면 제 말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확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부디 한 달만 기다려 주십시오. 계모는 볼 필요도 없이 관가로 넘기자고 했지만 예조판서는 마지막 희망을 안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고 수아가 약속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수아와 예조판서의 책사가 증거를 모은 것이었지요. 바로 계모가 벌였던 수많은 악행들. 관가에서도 이미 계모의 범죄를 확인했답니다. 이제 남자처럼 선비 변장을 할 필요도 없었지요. 그렇게 수아는 아버지 예조판서와 극적으로 제외했고 개똥이도 무사히 창고에서 나올 수 있었지요. 예조판서는 개똥이에게 집과 땅까지 주었습니다. 이제 정말 개똥이가 홀로 서기에 성공한 것이었지요. 개똥이도 이제 어엿한 양반 집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조판서가 개똥이를 불렀습니다. 우리 수아를 살려준 은혜로 집과 땅까지 주었네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은혜를 다 갚지 못한 것 같구먼. 이복의 개똥이, 혹시 자네가 원하는 것이 따로 있는가? 걱정하지 말고 허심탄회하게 말해보게. 개똥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배시시하고 웃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아직 장가를 못 갔습니다, 대감마님. 예조판서는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내 정신 좀 보게. 그것을 차마 생각을 못했구먼. 자네가 아직 장가를 못 갔다니. 이렇게 충직한 사람이 아직 여인이 없다는 게 말이 되겠는가? 조금만 기다리게. 내가 금방 자네의 배필에 맞는 여인을 찾아볼 터이니. 그때 마침 수아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비구니 때와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여쁜 교수로 보였지요. 아버지, 우연히 밖에서 들었습니다만 소녀가 이분의 배필이 되겠습니다. 예조판서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똥이도 화들짝 놀랐지요. 그건 안 될 말씀입니다. 어찌 아씨께서 저와 같은 천한 사람과 혼인할 수 있겠습니까? 부디 농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건 개똥이의 말이 옳구나. 은혜를 갚고 싶은 마음은 알겠으나 혼인까지는 아닌 것 같구나. 아버지도 아시겠지만 저는 이분이 아니었다면 이미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제가 이분의 여종이 된다고 해도 받아들일 마음이 되어 있습니다. 수아의 고집은 도저히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과 땅까지 받은 개똥이가 예조판서의 사위까지 되었네요. 하지만 머슴살이를 하던 남자가 예조판서의 사위로 오르니 여간 힘이 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개똥이한테 머슴살이를 하던 습관이 그대로 남아 있었지요. 그렇다 보니 예조판서 사위의 체면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습관처럼 아침마다 나와서 마당을 쓰는가 하면 장작을 패는 머슴들을 뒤로하고 본인이 직접 도끼를 드는 것이었지요. 그러니 예조판서도 한심한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개똥이와 혼인한 것은 무리인 것 같구나. 내가 생각해도 그렇지 않느냐? 하지만 수아는 알 수 없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결국 서방님은 제 위치를 찾을 것입니다, 아버지. 그러던 어느 날 개똥이가 또 예조판서 사위와 어울리지 않게 머슴들과 어울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장작을 더 잘 팬다면서 도끼를 휘두르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개똥이가 허물없이 지내다 보니 머슴들도 개똥이를 친근하게 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신도 제 날이 좋다고 하지요. 개똥이도 이제는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머슴들이 개똥이가 워낙 친근하게 다가오니 친구라도 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개똥이의 어깨를 툭 치는가 하면 도끼를 빼앗으면서 엉덩방아까지 찌는 것이었습니다. 수아는 기운이 없어 보이는 개똥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서방님,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셨습니까? 머슴 녀석들이 저를 완전히 벗이라도 되는 것처럼 대합니다. 저는 그저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었을 뿐인데 말이요. 서방님, 수주대토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중국 송나라의 한 농부가 우연히 나무 그루터기에 부딪혀 죽은 토끼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 농부는 또 토끼가 걸려들 것 같아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그루터기만 지키고 있었다는 말에서 유래했지요. 한 가지 일에만 얽매이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도련님. 개똥이는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또 글 공부를 하라는 말씀입니까? 글을 알아야 세상 이치를 알 수 있습니다. 도련님도 이제는 달라지셔야 합니다. 하지만 개똥이는 책만 읽으면 하품이 나오면서 잠이 왔답니다. 글만 읽으면 눈이 절로 감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아가 책을 가득 쌓아놓고 개똥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 책입니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책만 읽으면 잠이 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서방님. 이건 그저 옛날 이야기입니다. 옛날 이야기라고요? 옛날 옛적에 가난한 농부가 살았습니다. 비도 오지 않고 가뭄이 심해서 개울도 다 말랐지요. 그러다가 늑대 2마리가 들이닥쳐서 가축들까지 해쳤습니다. 농부는 동네 사람들과 함께 늑대를 잡으려고 몰래 지켜보고 있었지요. 늑대 2마리가 한참 마당 앞에서 기웃거렸으니 함께 잡을 좋은 기회였지요. 하지만 농부는 산으로 돌아가는 늑대들을 그냥 보기만 했습니다. 아니, 왜 그냥 보기만 합니까? 얼른 화살이라도 쏴서 잡아야지. 알고 보니 늑대 2마리가 서로 가축을 놓고 욕심을 부리다가 싸웠던 것이지요. 늑대들은 한 마리가 지쳐 쓰러질 때까지 싸웠습니다. 그때까지 지켜봤다가 동네 사람들과 함께 잡았답니다.
그거 참 똑똑한 농부네요. 다음 이야기는 또 없습니까? 수아는 그날 하루 종일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개똥이는 옛날 이야기가 재밌어서 자정이 넘어도 잠이 오지 않았지요. 그러다 수아가 책을 덮었습니다. 이제는 서방님이 읽으세요. 옛날 이야기는 재미가 있으니 글 공부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개똥이는 실망한 얼굴이었지만 수아의 말대로 글 공부에 재미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글이 알고 싶어져서 서당에도 들어갔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공부를 하고 있으니 예조판서는 정말 창피했답니다. 아버지, 다 저에게 생각이 있으니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사연을 들은 예조판서는 껄껄하고 웃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내가 너에게 글 공부를 시킬 때 써먹었던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아버지. 저도 어릴 때 책 읽는 것이 얼마나 싫었습니까? 아버지 방법을 그대로 썼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고 개똥이는 이제 어엿한 선비가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양반댁 사람처럼 보였지요. 개똥이와 잘 지냈던 머슴들도 못 알아볼 정도였습니다. 마당을 청소하고 장작을 패던 습관도 모두 사라졌답니다. 오늘도 글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집 앞에서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어르신, 무슨 병고라도 있습니까? 세상에 이 집에 이사를 온 부부가 하루아침에 요절했다지 뭡니까? 이사를 온 지가 일주일도 안 됐다고 하던데 그 소문이 아무래도 사실인가 보네. 무슨 소문 말씀입니까? 이 집에 이사를 온 사람들은 1년도 되지 않아서 모두 죽는다고 말이지요. 얼마나 무서운 소문입니까? 그런데 개똥이는 희미한 미소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개똥이는 예조판서와 술을 마시며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네 지금 그게 무슨 말인가? 이사를 가겠다는 말인가? 그렇습니다, 장인어른. 안 그래도 장인어른이 물려준 집에 얹혀 사는 것 같아 송구했습니다. 무슨 그리 섭섭한 소리를 하는가? 나는 자네가 이렇게 어엿한 선비가 된 것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이네. 그러니 너무 부담 갖지 말게나. 예조판서는 개똥이가 이사를 갈 집에 대해서도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위험한 곳을 왜 간단 말인가? 그러다 진짜 큰일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광명정대하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 행실이 떳떳하다면 아무리 사악해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부인이 말하길 장인어른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라고 들었습니다. 우려하던 예조판서는 결국 호탕하게 웃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개똥이와 수아는 그 무서운 기와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함께 짐을 나르던 머슴들도 무서워서 다들 도망을 가는 것이었지요. 남은 사람은 개똥이와 수아뿐이었습니다. 송구아오 부인. 이런 집으로 갑자기 이사를 오게 돼서. 전 오히려 서방님의 배포에 감복하였습니다. 분명 이 집에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만 해결하면 정말 좋은 집이 아닙니까? 수아의 말대로 기와집은 겉보기에 정말 훌륭했습니다. 양반들 누구라도 이 기와집에서 살고 싶을 정도였지요. 그런데 개똥이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더니 기와집에 있는 것들을 모두 엉망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어인 일입니까, 서방님? 부인은 저를 믿으시오. 당연히 믿지요. 그럼 저만 믿고 그대로 따라만 주시오. 그날 밤 수아는 개똥이가 엉망으로 만든 방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개똥이는 조용히 글을 읽고 있었지요. 방은 마치 태풍이라도 지나간 것처럼 엉망이었지요. 수아가 한참 바느질을 하고 있는 그때 문이 열리더니 인상이 험악한 사내가 들어왔습니다. 수아와 개똥이는 숨이 멎는 듯했지만 겨우 정신을 차릴 수 있었지요. 사내는 당장이라도 수아와 개똥이를 해칠 것 같았지만 무슨 이유 때문인지 당황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방에 들어눕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때 개똥이가 준비했던 화로에서 인두를 꺼내 사내의 발을 지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사내가 겁을 먹더니 바로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지요. 수아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서방님, 대체 저것은 무엇입니까? 예전에 귀신에 대한 책을 읽은 적이 있다오. 집으로 이사를 온 사람들을 해치는 돈귀신에 대한 것이었소. 돈귀신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렇소 부인. 돈귀신은 불결한 것을 싫어한다고 하였소. 지저분한 집이나 쓰레기가 쌓인 곳에서는 힘을 못 쓴다고 말이오.
그제야 수아는 개똥이가 왜 집을 엉망으로 만들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인두는 부정한 기운을 태우고 정화하는 도구라고 하더이다. 저 돈귀신이 힘을 못 쓸 때 사용한 것이지요. 어서 따라가 보십시다, 부인. 개똥이가 마침 돈귀신의 발을 짖었기 때문에 바닥에 그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검은 흔적은 방부터 마루 밑바닥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 밑바닥을 뒤져보니 오래된 유해가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해 곁에는 어마어마한 돈이 있는 것이었지요. 이 기와집은 사실 최대감이라는 구두쇠가 살았던 곳입니다. 주변에 있던 양반들이 시기를 하다가 산적들을 사주하여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이었지요. 하지만 최대감이 숨겨놓은 재산을 찾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너무 억울한 최대감의 원혼이 남아서 이 기와집을 지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개똥이와 수아는 최대감의 유해를 거두었고 진혼제를 치러 영혼을 달래주었습니다. 그 뒤로 기와집에는 다시 귀신이 나오지 않았지요. 개똥이와 수아의 선행 덕분이었을까요? 그날 이후로 창고 지하와 마루 밑바닥에서도 돈이 수두룩하게 나왔습니다. 개똥이와 수아가 그 고을에서 가장 갑부가 된 것이었지요. 예조판서는 더욱더 개똥이를 신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개똥이는 장인어른의 뒤를 이어서 예조판서가 되었답니다. 수아는 개똥이를 닮은 총명한 아들과 딸을 낳아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은혜는 바위의 색이고 원하는 물의 색이라는 말이 있지요. 은혜는 오래 기억하고 원하는 쉽게 잊으라는 뜻입니다. 개똥이와 수아는 은혜를 잊지 않는 미덕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믿음과 의지가 없었다면 그 기와집은 여전히 죽은 사람들이 나오는 귀신의 집으로 남았겠지요. 지금까지 백세야담 14번째 이야기였습니다. 백세야담 많이 사랑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 애정이 담긴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야담과 옛날 이야기 가득한 백세야담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재밌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가득하니 많이 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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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해주세요.